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야, 자전거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자전거 굳이 배워야 돼? 야, 나 자전거 좀 타는데? 자, 웃겨가지고. 암튼, 그런 얘기를 하셔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자전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게 진입장벽이 얼마나 낮냐면 마치 태권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녔던 인구 비율하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자전거를 타고 계시면서도 굳이 뭐 자전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이클링에 깊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거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걸음마를 하고 이제 뛰는 거가 어느 정도 되면 누구나 자전거를 한 번씩 타. 중심을 잡고 앞으로는 갑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자전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페달링이 엄청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전거를 탄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위, 페달링. 이 페달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전거는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느냐의 스포츠죠. 당연히 경기에서는 결승선에 먼저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를 하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페달링을 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적절한 페달링을 했을 때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이제 피로도를 줄여줘서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아낀 상태로 결승선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상대 선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 높은 케이런스에서는 더 높은 파워를 낼 수 있고요. 또 속도로 연결이 되죠. 또 낮은 케이런스에서는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형에서 내 기어비가 모자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낮은 케이런스를 이용해서 구간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상한 얘기죠. 당연히 심박수와 호흡에 영향을 끼쳐서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라이딩 스타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타시고 싶고 스피드 뭐 이런 거에 이제 스타일, 이거 물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영상을 보고 이대로 하시면 요 네 가지를 다 가져갔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페달링이란 무엇인가? 페달링이란 단순하죠. 그냥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근육 움직임하고 다를 게 없죠. 좀 깊이 들어가자면 이제 소매릭 너브 시스템, 우리 이제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매릭과 이제 어autonomic. 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우리가 어떤 게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라는 운동을 할 때는 소매릭 너브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이 막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생존을 위해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 이 신경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달링이라는 의식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어느 근육에 좀 더 힘을 줄까? 어디서 힘을 더 쓰고 어디서는 힘을 좀 빼고 어디서는 이 속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이거 밀고 당기고 올리고 내리고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 코디네이션에 이 좋은 케이런스 그리고 나쁜 케이런스, 좋은 페달링, 나쁜 페달링을 구분지을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가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행위를 하라고 하면 그 신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그 필요한 근섬유들을 골라서 그 신호에 담겨 있는 그 힘, 속도, 뭐 이런 움직임,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딱 알맞게 그것을 조절을 해주고, 뭐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것을 운동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개념의 미스매치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코치한테 정말 뛰어난 코칭을 받아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은 연습을 합니다. 운동 능력도 똑같아요. 한 사람은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올바른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두 선수 간의 실력 차이는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스포츠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다행히도 자전거의 페달링은 물론 컨트롤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페달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몇 가지 연습만 하면 꽤 높은 수준의 감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보면 근데 케이런스 속도별로 적합한 지형 또는 파워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스프린트에서는 110, 120, 130 뭐 어떤 분들은 150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꼭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60에서 한 90 정도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60에서 70 정도면 꽤 낮은 케이던스죠. 그래서 높은 토크를 사용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언덕등, 기어비가 맞지 않을 때 높은 토크를 사용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럴 때 사용되는 케이런스 레인지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장거리 라이딩에 적합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언덕등의 이야기가 아니고 평지나 이제 존 1이나 존 2 라이딩을 할 때는 낫겠죠. 그러니까 존 1에서는 60에서 70 우리가 마켓을 가는데 60에서 70 이상으로 돌리면서 마켓을 갔다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에서 70보다 더 낮은 케이던스로 갔다 오죠. 왜냐하면 더 이상 토크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 케이던스를 오히려 낮춰서 내는 아웃풋을 줄여준다. 그리고 낮은 존 2를 탈 때는 70에서 80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과 힘의 균형을 제공한다. 그리고 80에서 90 템포나 스윗스팟 정도 그리고 트레시홀드까지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뭐 어디까지 높이냐라는 기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threshold 정도까지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90 이상 줄 때는 이제 VO2 정말 내 그 FTP보다 더 높은 파워를 낼 때는 90 밑으로 하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특정 파워를 내기 위해선 RPM이 높아야 내 토크가 무한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죠. 그 내 파워를 RPM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한 80 정도서부터는 토크는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RPM 상승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그 포션에 좀 더 많이 주면서 파워 아웃풋을 올려주는 거예요. 토크는 거의 유지되는 상태에서 RPM을 올려줌으로써 케이런스를 올려줌으로써 내 파워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높은 토크를 동반한 높은 케이런스는 스프린트에 오히려 더 적합하겠고요. 높은 토크를 동반한 낮은 케이런스 이런 경우는 내가 기어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필을 올라갈 때 적용이 되겠고 낮은 케이런스를 동반한 높은 케이런스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케이런스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따로 훈련을 하면서 이 1번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에 사용합니다. 낮은 토크를 동반한 높은 케이런스에서 중간 토크에서 높은 케이런스 그리고 높은 토크에서 높은 케이런스 이런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토크를 동반한 높은 케이런스를 하건 높은 토크를 동반한 낮은 케이런스를 할 때는 무릎이나 여타 다른 근육, 관절 등에 좀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얹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케이런스건 낮은 케이런스건 이제 낮은 토크에서 시작을 하면서 점차 올려가는 중간 단계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거를 실제로 이것을 레이스에서 토크가 낮게 해서 높은 케이런스를 쓰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자전거는 효율적인 스포츠라고 했잖아요. 효율적으로 내가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비효율적인 힘을 얼만큼 내가 쓸 수 있느냐 그 주스를 내가 얼만큼 남겨놓을 수 있느냐를 겨루는 스포츠인데 이런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타지 않습니다.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훈련 기간 때만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낮은 토크를 동반한 낮은 케이런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케이런스 방법이죠. 이 낮다는 정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존 1 상황에서 맞을 거고요. 그리고 존 2에서도 어느 정도 맞겠죠. 낮은 토크를 동반한 낮은 케이런스. 그러나 뭐 존 3나 스윗스팟, 그 트레시홀드 넘어갈 때부터는 이 낮은 토크를 동반하는 거는 맞으나 이 낮은 케이런스는 도대체 어디다 줄 거냐는 거지. 낮은 게 60이냐, 90이냐, 80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케이런스 훈련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저강도에서 좀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체력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용이 가능해지죠. 올바른 자세도 가능해지고 코어에 힘을 빼지 않고 이제 장기간 유지하는 느낌을 알아가기도 좋고요. 제가 특별히 뭐 코어에 힘주는 거 주법 뭐 이렇게 허리 자세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는 게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아, 이거를 좀 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다. 이게 코어에 힘주는데 어떤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허리를 완전 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90% 이상은 그 둘 다 쓰지 않습니다. 둘 다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누트럴 포지션에서 가는 거예요. 기립근을 최대한 스트레칭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힙 플렉서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둔근을 많이 쓸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누트럴 포지션이지 표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저게 뭔 소리지? 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이제 코어에 힘을 줄 때의 그 느낌은 뭐 배에 막 꽉 힘을 준다거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관략근에 좀 힘을 주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는 펴지도 말고 말지도 말고 누트럴한 포지션을 딱 유지하고 물론 이 자세가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자세라고 앉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등허리를 오버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면서 뒤를 이렇게 활처럼 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자세고요. 그리고 꾸부정하게 있는 거 당연히 안 좋죠. 누트럴한 포지션. 배와 이제 아래쪽 허리 등 부분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완돼 있는 상태도 아닌 적당한 텐션이 들어가 있는 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코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 식스팩 요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식스팩 안쪽에 있는 근육,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 근육, 그리고 관략근, 힙플렉소, 기립근, 뭐 골반 쪽, 코어 쪽 이 잔 근육들을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 체구가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도 좋지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 선수들한테 견디는 것이 그 코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키핑할 때도 다리를 벌리고 딱 있으면 절대 뺏기지 않는 거야. 밀리지 않는 거죠. 그런 코어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좋은 케이던스, 좋은 페달링, 좋은 자세로 이루어진다는 거. 어떤 자세에서 어느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육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근육을 좀 더 발달시켜야 되는지, 이런 훈련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전문가분하고 제가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2 시간이 또 너무 길어졌네. 자, 존2를 만약에 한다면은 초반 20분 정도는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편하다고 느끼는 케이런스, 그냥 몸이 알아서 찾는 그 회전수 있죠? 그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10분씩 잘라서 내가 첫 20분에 편하다고 느꼈던 케이런스의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다음 10분은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시간을 하시는 분은 2세트가 되겠죠. 그리고 2시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케이런스 훈련도 되고요. 케이런스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파워아웃풋이 똑같다는 거는 토크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케이런스가 빨라질 땐 낮은 토크일 거고 케이런스를 낮추면 높은 토크일 텐데,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뇌가 그 신호를 보낼 때 다른 머슬을 리크루트 한다는 거죠. 쓰이는 근육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를 나가는데 내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수류탄이 필요할 땐 수류탄을 쓰고, 작은 권총이 필요할 땐 권총이 쓰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템포나 뭐 스위스 바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트래시홀드까지도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은 케이런스, 뭐 하이 케이런스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존이기도 하고, 템포, 즉 존2에 가까운 템포일 땐 비교적 케이런스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요. 트래시홀드에 가까울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케이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게 부상으로부터도 몸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고 내 몸이 그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높은 존으로 올라가면서 케이런스를 조금씩 낮춰주는 높은 토크의 낮은 케이런스가 되겠죠. 비교적. 너무 높은 토크, 그리고 또 너무 낮은 케이런스, 이렇게 해주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점진적인 그 스트레스를 몸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할 때 뭐 VO2 맥스 그리고 트래시홀드의 좀 상위, 그 VO2 맥스하고 트래시홀드 그 사이 존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터벌 세팅을 FTP의 105%에서 120% 정도를 하는데, 이때는 적어도 90에서 110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에 가깝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너무 힘이 없어서 이 토크가 도저히 받쳐주지 못할 때 정말 케이런스 빨로 이제 발악을 할 때 말고는 한 95에서 한 110 정도가 이제 이 케이런스 컨트롤도 하고 이제 코어도 잡아주면서 인터벌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인터벌을 내가 지배하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운동을 할 때 적당한 케이런스 속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빠른 케이런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존2를 할 때 이런 빠른 케이런스, 이런 스피드에 익숙해져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인 그 난이도의 상승을 줄 거니까. 올해 저희가 같이 훈련할 때는 여기까지 같이 해야죠. 그죠? 그래서 또 케이런스에 관한 또 이렇게 재밌는 논문들도 제가 요약을 해놨거든요. 거기 가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로 그 사이트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사이클링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이 고민해볼, 뭐 제가 감히 어떤 주제를 다루고 할 능력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토의해보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